쌍둥이입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저희 부모님은 만감이 교차하셨답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이들이 한 번에 두 명이 생기다니 분명 크나큰 축복이고 행복도 두 배, 기쁨도 두 배였는데 그와 동시에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쌍둥이를 품고 낳기까지 매 순간 긴장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주변에 쌍둥이 낳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그럴만 했습니다. 저희 조부께서 건너 건너 아는 분이 쌍둥이를 가졌었는데 출산하다 그만 아이 한 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이 둘을 품게 된 저희 어머니의 걱정은 아직 사그라들질 않았는데 배는 빠르게 불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드나들다 보니 어느새 7달을 품게 되었답니다. 초반에 뱃속의 아이 중 한 명이 잘 크지를 않아서 혹시나 잘못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건강하게 잘 커주었다죠. 7달이나 두 아이를 품으니 어머니 체력은 말도 안 되게 떨어졌고 거의 매일을 울며 버텼답니다. 하루라도 더 품어야 좋다는 말에 화장실에 갈 때 말고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요. 그러다 8달이 되기 직전에 쌍둥이로 출산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를 떠올리기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가슴이 저릿저릿하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으셨대요. 그 옛날은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했던 때가 아니었으니 쌍둥이 출산이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의료진 10명 정도가 붙어서 산모와 쌍둥이만 생각하며 땀을 뻘뻘 흘렸답니다. 많은 사람의 고생 끝에 쌍둥이는 2분 차이로 태어나게 되었고 다른 아기들보다는 좀 작았지만 그래도 아주 건강했다죠. 하지만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았고 결국 만성 신부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 정도는 괜찮았지만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과로하면 위험했고 가벼운 감기도 조심해야 했죠. 병원도 꾸준히 가야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심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쌍둥이를 품에 안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쌍둥이 중 2분 늦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부터죠. 부모님과 외할머니까지 함께 쌍둥이 육아에 뛰어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들을 보내셨답니다. 형이랑 저는 아기였을 때부터 정말 많이 닮아 있었대요. 얼핏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였다죠. 그래서 저희가 50일을 막 넘겼을 때 할머니께서 저희 형 머리를 깔끔하게 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래야 누가 누군지 좀 알아보겠네. 고놈들 참 똑같이도 생겼다. 누구 손자인지 몰라도 둘 다 아주 잘생겼어. 그쵸, 엄마? 진짜 잘생겼죠? 아빠를 쏙 빼닮았다니까. 어이구, 팔불출 납셨네, 아주.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빠듯한 삶이었죠. 거기에 잘 먹는 형제 쌍둥이까지 있었으니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마음만큼은 아주 넉넉했습니다. 서로 많이 사랑했고 많이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를 떠올리면 항상 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 딱 한 번 떠올리기만 해도 눈물이 맺히는 슬픈 기억도 있네요. 제가 초등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몰랐던 지병을 발견하시면서 입원 생활을 하셨는데 무려 반년이나 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였지만 그 반년의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고 무척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만 빼면 부모님과 형과 참 재밌게 지낸 추억이 가득한데 특히 형이랑 엄청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쌍둥이는 우애가 좋기로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죠. 성원이랑 성원이 학교 가는 거야? 어쩜 너희는 볼 때마다 그렇게 사이가 좋니? 참 신기하다. 아줌마 아들들은 맨날 서로 주먹만 날리는데 너희는 집에서도 안 싸우지? 네, 형이 다 양보해주거든요. 저희는 안 싸워요. 거짓 하나 보태지 않고 저희 형이 정말 착했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하는 건 뭐든 해줬고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달라고 해도 군말 없이 주고 뭐든 먼저 하라고 양보해 줬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친구들 보니까 맨날 형한테 맞고 빼앗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 형이 좋았습니다. 이분 차이라도 형은 형이라고 강조하신 아버지 덕분인가? 같은 나이인데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분 차이인 우리 형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똑 닮은 저희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재밌는 일상을 보내던 저희 가족을 어느 날 갑자기 깊고 깊은 어둠이 덮쳤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교대로 일을 하셨는데 공장에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께 듣기로는 큰 기계가 많은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웃으며 긍정적으로 일하는 분이셨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공장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라 공장 계장으로 계시면서 현장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아버지가 야간 근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일을 나가시며 저와 형에게 인사를 하고 가셨죠. 아빠 다녀올게. 내일 저녁 밖에서 먹을까? 오랜만에 산책하면서 콧바람도 쐴 겸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때? 우와, 진짜요? 뭐 먹을까요? 형, 우리 고기 먹을까? 고기. 하하, 성훈이 고기가 먹고 싶었어? 좋아, 그럼 내일 고기 먹자. 좋아요. 아빠 최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그래, 잘 자고. 아빠 다녀온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다녀오겠다며 뺨에 뽀뽀까지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녀온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먹겠다는 약속도. 그날 아버지는 일을 하시다가 고장난 기계에 빨려 들어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는 다르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 가족은 비빌 언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부모님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부모님의 형제분들은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다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저희가 공장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장에서는 아버지가 점심시간에 마음대로 기계를 가동했다며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금을 주더라고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받은 위로금은 저희 세 식구가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일하다 다쳐도 보상 못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무리한 노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셔서 원래 먹던 약에 추가로 약을 더 처방받았죠. 어머니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다녔고, 그러다가 저희 집 주인 댁 집안일을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세대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는데, 바로 위층에 집주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거든요. 저희 집 사정을 딱하게 여기시고, 집안 청소랑 설거지 등을 어머니께 맡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어머니께는 너무 버거웠나 봅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고 무리하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집이 힘든 상황인데 맘 편히 학교 다니며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싶어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그날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제 친구가 제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성훈아, 성원이 교무실에 있던데? 왜 그런지 알아? 엄청 심각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가서 형한테 물어보니까 글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학교를 갑자기 왜 그만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형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 없던 형이 집 앞에 우뚝 멈춰서더니 집을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성훈아,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나는 장남이잖아. 그리고 네가 나보다 공부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모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좋은 대학에 가줘. 꼭 훌륭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형은 항상 그랬습니다. 외모가 헷갈려서 50일 때 머리를 모두 밀어버린 것부터 시작이었을까요? 형은 뭐든지 양보하고 저를 배려했습니다. 사실 저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고작 17살이잖아요.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엔 뭐가 남을까? 저도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형처럼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겠다는 용기는 차마 내지 못했습니다. 형은 어떻게 그런 선택을 겁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현실에 순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이 바라는 대로 꼭 훌륭한 직업을 갖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된 후에는 꼭 내가 형에게 모든 걸 양보하겠다고. 그날부터 형은 얼굴도 잘 못 볼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새벽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러 나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던 때라 해도 늦게 떠서 짙은 새벽 안개가 자욱했는데도 형은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배달을 하다가 이슬 맺힌 돌을 밟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흙과 우유 범벅이 된 옷을 손빨래하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그늘진 뒷모습을 언젠가는 꼿꼿하게 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형은 우유 배달을 마치면 시장이나 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인연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형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형은 시장 밥집에서 양파를 까고 분식집에서 칼질을 하고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연탄을 옮겼습니다. 형이 가장이 되면서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우셨습니다. 형 몰래 참 많이도 우셨습니다. 밥 짓다가도 빨래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우셨습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었지만 어머니의 들썩이는 어깨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기둥 같은 형의 아래에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매일 형이 우유 배달 갈 때 같이 일어나서 새벽 공부를 했고, 학교를 가면서도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집에서도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땐 일어나서 공부하고, 허벅지를 꼬집기도 하고, 집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맞으며 안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보다도 노는 걸 더 좋아했는데, 형이랑 어머니 보면서 차마 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대학 갈 때까지 노는 일은 없다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이 바라던 것처럼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훌륭하지 않은 직업이 없지만 당시 제 기준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 직업은 바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안정적이면서 일에 보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형처럼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가 생긴다면 꼭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워서 형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바라던 대로 서울에 있는 사범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수석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죠. 3년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엄마, 형,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선생님 될게요. 선생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게 되면 그때 우리 다 같이 서울에 있는 좋은 집에서 살아요. 그래, 아파트. 우리 셋이 아파트에서 살아요. 꼭이요. 기특한 우리 아들 성훈이. 장하다 성훈아. 성원이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성원이 너 아니었으면 우리 세 식구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형은 웃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세 식구는 꼭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살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뤄질 거라 믿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년 넘게 미친 듯이 공부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니 새로운 무게감이 생기더라고요. 제 인생을 스스로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한 단계 가까워진 목표를 향한 긴장감이 그 무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혼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도 많았습니다. 본가에 살 때는 당연한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그게 다 돈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죠. 장학금을 받아서 첫 학기 등록금은 면제가 되었지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도 했고요. 어째 고등학생 때보다 신경 쓸 게 더 많아진 게 이게 어른의 삶인가 싶더군요. 학교 다니면서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과제하고 수업 없을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과 성적,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란 쉽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형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집에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장학금도 계속 받았고요. 제가 본가에 없으니까 생활비도 좀 절약되고 장학금 덕에 대학 등록금도 안 내게 되면서 돈이 조금 모이자 형은 새로운 도약을 했습니다. 자, 성훈아 어떠냐? 이게 바로 형 가게다. 우와, 진짜 최고다. 언제 이걸 다 준비했대? 너무 멋진데? 하하, 포장마차 보고 멋있다고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형은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손맛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할 줄 아는 요리도 많으시고 간을 정말 잘 맞추십니다. 오죽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요리 알려달라고 하면서 과일이며 채소며 고기 사들고 저희 집에 오시곤 했으니 말 다 했죠. 어머니가 주방에 계시는 모습이 저희한테는 참 익숙한데 형이 그걸 보고 관심이 생겼나 보더군요. 형이 학교 그만두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밥 시간이 들쭉날쭉했는데 어깨 너머로 본 어설픈 요리 실력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항상 저한테도 먹어보라며 한 입씩 줬었는데 그게 꽤 맛이 좋았죠. 제가 대학 들어간 뒤로는 줄곧 식당에서만 일을 하더니 자본금을 좀 모아서 포장마차를 차린 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형은 아주 뿌듯해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이 너무 자랑스러웠죠. 나중에는 진짜 형 가게가 생기면 정말 좋겠다. 그러게, 더운 날엔 선풍기 틀고 추운 날엔 히터 틀면서 건물 안에서 일하면 참 좋겠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진짜 내 가게가 생기는 날. 그럼 당연하지. 이 동생만 믿고 있어. 내가 꼭 형 가게 차려줄게. 친절하고 성격 좋은 형의 포장마차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저도 방학 기간에 내려가서 일을 도왔는데 형이랑 어머니랑 셋이서 같이 일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불 꺼진 집에서 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나름 잘 헤쳐나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소원한 날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저는 운 좋게 한 번에 임용에 합격을 했고 고등학교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 일이 저한테 아주 잘 맞는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을 만나는 게 참 행복했습니다. 실습 끝나는 날 몇몇 애들이 가지 말라며 눈물을 흘렸는데 저도 같이 울고 말았습니다. 애들과의 정은 더 끈끈하고 의미 있더라고요. 임용에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해 또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극적으로 합격 후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이랑 어머니랑 서울 아파트에서 살겠다는 꿈에 한층 가까워진 순간이었죠. 학교 발령받았을 때 어머니랑 형이랑 무척 기뻐했습니다. 고생했다며 안아주는데 속이 뭉클하더군요. 저보다도 더 고생한 두 사람한테 고맙고 또 미안해서요. 그리고 그날 형이 저한테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줬습니다. 형, 이게 뭐야? 갑자기 무슨 돈이야? 취직도 했는데 방 구해야지.
서울 집값은 여기보다 훨씬 비싸다고 하더라. 아니야. 나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 있는데. 조금이라도 넓고 깨끗한 집 구하라는 형 마음이야. 형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저는 어째 형한테 계속 받기만 했네요. 얼른 돈 벌어서 그 돈 꼭 갚겠다 약속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실습 때 잠깐 발 담궜던 때와 본격적인 교사 생활은 업무량의 차이가 있었지만 무척 재밌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재밌고 무엇보다 수업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쉬는 시간에 쪼르르 와서 모르는 문제 물어보는 것도 귀엽고 저 때문에 국어가 재밌어졌다는 애들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예상했던 대로 아주 보람찬 일이었죠. 일을 하면서 돈을 진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웬만하면 돈을 안 쓰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그때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서 살았거든요. 교사 월급이 아시겠지만 처음엔 많이 못 받습니다. 돈은 빨리 모으고 싶고 버는 돈은 한정적이니 안 쓰고 모으는 것밖에 방법이 있겠나요? 돈 아낀다고 그 좁은 지하 원룸에서 냄비밥 지어서 밥 먹고 퇴근하면 1,000원짜리 몇 장 들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옷도 안 사 입고 술도 안 먹으면서 돈을 아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을 만큼 궁상맞은데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월급 들어오자마자 적금으로 빠져나가는 거 보면서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저희 가족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겨울철 독감에 걸린 어머니께서 심장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결국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지. 조금만 기다리면 따뜻한 집에서 우리 세 사람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형이 장사를 하는 사이에 연탄값이 아까웠던 어머니께서 연탄을 안 때우다가 감기에 걸린 것 같다면서 형은 자책을 했습니다. 17살 때부터 줄곧 어머니를 지킨 형이었기에 더욱 충격이고 더 슬펐을 테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저는 학교 때문에 서울에 돌아왔는데 내내 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주말에 다시 내려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형은 장사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더라고요. 거의 먹지도 않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형, 나랑 서울 가자. 가서 새로 시작하자. 지금까지 엄마랑 나 책임지겠다고 형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돼. 내가 약속했지? 돈 많이 벌어서 형이랑 엄마 서울 아파트 살게 해주겠다고. 아직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돈 열심히 모았어. 엄마는 서울에 모시진 못했지만 형한테는 꼭 약속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서울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형은 어머니의 흔적을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 어머니에 이어 형까지 잃을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형은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가족을 책임지고 지켜주는 아주 강한 사람이지만 가족이 없으면 무척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형을 대신해서 고향집과 포장마차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누구보다 밝고 씩씩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마냥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온 형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좀 하기 시작했고요. 단칸방에 마주 앉은 형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집이 좀 좁지? 2년 계약이라 아직 좀 더 살아야 해. 여기 계약 끝나면 더 넓은 집으로 가자. 공무원은 대출도 잘 나오더라고. 그러자. 그리고 성훈아, 나 다시 일하려고. 일? 무슨 일?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식당 해보려고. 이번에는 포장마차 말고 진짜 내 식당. 정말? 진짜야? 내가 도와줄게. 뭐부터 해야 하지? 일단 자리부터 알아봐야겠지? 부동산 가자. 아, 지금은 문 닫았으려나? 그럼 내일 나 퇴근하자마자 가자, 형.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무너져 버리는 게 아닐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다시 하고 싶은 게 생겼다며 웃는 형을 보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이랑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가게를 알아봤고 저희 동네에 가격이 괜찮은 가게가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게였는데도 생각보다 비싸서 후년에 계획한 이사는 미뤄지게 되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형한테 도움이 되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형의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고 저의 교사 생활도 문제없이 잘 흘러갔습니다. 저는 같은 학교에서 만난 동료 선생님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고 형도 제가 결혼한 다음 해에 식당 맞은편 약국 약사님의 따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형과 저 모두 두 아이를 낳게 되었고 각자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었죠. 돈 안 쓰는 게 익숙한 저와 돈 모으는 게 익숙한 형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한 형의 식당은 꾸준히 잘 되었고 10년쯤 운영했을 때 4배 정도 큰 가게로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죠. 그럼에도 형은 초심을 잃지 않고 아주 열심히 그리고 소중하게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이 자랑스러웠고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듯이 형과 우애 좋게 지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가족 중 누군가의 생일이면 당연하게 생일 파티를 같이 하고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에도 함께 모여서 보냈습니다. 애들이 쑥쑥 커서 성인이 되어도 가족이자 친구인 형이 있어서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제 아내랑 형수가 동갑이었는데 두 사람도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크고도 넷이 자주 만나서 놀러 다니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첫 조카이자 형의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장에서 멋진 턱시도 입은 조카와 정장을 입고 어색해하는 형을 보니까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말 열심히 달려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결혼식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저희 첫째 딸이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딸은 저처럼 교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무척 좋아하더니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죠. 살면서 속 한 번 안 썩인 아주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백할 게 있다니 뭐길래 분위기를 잡나 싶었습니다. 저 사실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딸이 일하는 학교가 집에서 가까워서 독립을 안 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려 2년이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다르게 아내는 눈치채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면서 어쩐지 냄새가 났다며 주말에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조카가 결혼한 여운이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 사위를 보게 생겼다니 인생 참 모를 일이더라고요. 그 주 주말에 정말 예비 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딸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서 아주 매의 눈으로 따져봐야지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인상도 너무 좋고 예의도 바르고 아주 잘 배운 청년이었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람이 참 괜찮더군요. 기분이 좋아 오랜만에 걸쭉하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양가의 인사를 마친 딸과 예비 사위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서 상견례 날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엄청 떨리더라고요. 학교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오래 일을 하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더 이상 떨릴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너무 긴장되었습니다. 마치 임용시험 면접을 앞두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당일 아침 청심환까지 먹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아내와 딸과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라 그런가 도로에 차가 좀 있더군요. 꽉 막힌 도로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길이 좀 뚫려서 서두르려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엉덩이가 살짝 들썩일 정도로 덜컹거렸는데 거의 30년을 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건 처음이라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것도 하필 상견례 날에 사고가 날 게 뭡니까? 얼른 나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처리하려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라 아내가 대신해서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상대 차주와 얘기를 나누었죠. 큰 사고는 아니라서 분명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보험사 직원분이 가벼운 사고라고 해도 놀라서 그럴 수 있다며 구급차를 불러주더라고요. 결국 상견례 장소 대신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입원해서 주사 맞고 물리치료도 같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돈댁에 미안해서 어떡하니? 상견례는 퇴원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잘 말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 다 이해하셨어요. 결국 저는 곧바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랑 딸은 이상 없이 멀쩡했으니 나만 다쳐서 천만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이틀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의 하루는 참 길더군요. 딱히 할 것도 없고 말이죠. 일찍 퇴근한 딸아이가 오더니 예비사돈이 병문안을 오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만남을 병원복 차림으로 해야 한다니 좀 민망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사돈댁에서 마음이 쓰여서 그런 것 같아서 편하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연락하고 1시간쯤 뒤에 예비사위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괜히 저희 쪽에서 장소를 그쪽으로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닐세. 무슨 그런 말을. 이제 괜찮아졌어. 이거 봐, 일어설 수도 있고 말이야. 그나저나 사돈댁은 늦으시는 건가? 아, 금방 올라오실 거예요. 지금 주차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비사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돈댁이 음료수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더군요. 예비사위의 선한 인상이 누굴 닮았나 했는데 부모님을 쏙 빼닮은 거였습니다. 좋은 인상에 절로 웃음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갑자기 사돈 양반의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사장님? 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사장님이라니.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 재빨리 생각해봤지만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같이 일했던 동료 교사인가? 학부모인가? 떠올려보려 했었지만 도통 누군지를 모르겠었죠. 그런데 사돈 양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성큼성큼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쯤에 포장마차에 자주 갔었는데 거의 매일 가서 대화 나누곤 했잖아요. 정말 기억 안 나세요? 포장마차가 갑자기 사라져서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포장마차라니 20대 때 형이 포장마차를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설마 형이랑 인연이 있는 건가 생각했죠. 혹시 울산에 있던 포장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한테 쌍둥이 형님이 있거든요. 저희 형이 20대 때 포장마차를 했었어요. 울산이라는 말에 사돈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고 쌍둥이라는 말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셨군요. 형님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형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한 게 많아서 꼭 다시 한번 뵙고 싶었는데 포장마차가 있던 곳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했거든요. 형님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건강하시고요. 그러셨군요. 저희 형님이랑 인연이 깊으셨나 봐요. 아, 마침 형님이 이 근처에 사는데 한번 연락해 볼게요. 잠시만요. 저희 형 집이 병원 근처라서 제가 입원한 날도 병문안을 왔었습니다. 제가 형한테 연락한다고 하니 사돈의 눈은 초롱초롱 빛나더라고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30여 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형이랑 통화를 하는데 형이 누구인지 짐작이 갈 것 같다면서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병실에서 상견례를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만남의 광장이 되다니 다들 어리둥절하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형을 기다리면서
잠시 사돈댁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퇴원하면 제대로 식당에서 식사 한번 하자고 하면서 우리 예비사위 칭찬도 많이 하고 사돈댁도 저희 딸을 많이 예뻐해 주셨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형이 도착을 했고 사돈 양반은 저희 형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반겨주었습니다. 형 또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사돈 양반을 반겼죠. 저희는 곧 그토록 궁금했던 두 사람의 놀라운 인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형이 포장마차를 하던 때였습니다. 한창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와서 국수를 한 그릇 시켰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국수 육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끓이셨거든요. 형이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포장마차에서 팔았고 형의 포장마차 메뉴 중 인기가 제일 많은 메뉴였습니다.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니 남자는 허겁지겁 국수를 먹었답니다.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데 험한 일을 하는지 옷에는 흙먼지가 가득했다더라고요. 그 남자는 금세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우더니 형한테 엄지를 치켜 세웠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내일 또 오겠습니다. 호탕하게 웃으며 나간 그 남자가 바로 저희 사돈이었답니다. 사돈은 그날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와서는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더라고요. 보통 포장마차는 술을 먹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돈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항상 국수만 먹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을 포장마차를 오다가 어느 날은 소주를 한 병 시키더랍니다. 표정도 아주 우중충한 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다죠. 마침 손님도 많이 없어서 형은 사돈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로 했다더군요. 소주를 몇 잔 먹고 볼이 빨개진 사돈은 형에게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사실 사돈은 동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동네 어른분들이 그렇게 예뻐하셨다더라고요. 또 동생들을 잘 챙겨서 더욱 어른들의 예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놓친 적이 없고 전교에서도 손에 꼽게 공부를 잘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이 사고를 당하시면서 생계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입원을 하시고 초등학생인 동생들이 부모님 간병을 하고 사돈은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아버지는 고비를 몇 번 넘기시다가 결국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겨우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셨지만 일상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되었답니다. 사실상 퇴원도 상태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났다 하게 되었다더라고요. 밀린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모두 사돈의 몫이 되었고 그때부터 공장이고 공사판이고 일당을 많이 주는 곳들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야기를 하며 어느새 소주 두 병을 먹은 사돈이 얼큰하게 취해서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여전히 생활이 힘들어요. 저 하루에 딱 한 끼 사장님 내 국수 먹어요. 돈 아까워서 안 먹고 버티고 버티다가 밤에 이거 한 그릇 먹는 게 전부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국수를 아주 맛있게 잘 끓이셨거든요. 딱 이렇게. 어머니 손맛이 그리워서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형은 사돈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그 외롭고 속상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형은 사돈을 위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형은 동생이 한 명뿐이고 어머니도 일상생활 정도는 가능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돈은 동생이 둘이나 있고 어머니께서도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 아마 형이 느끼는 심적 무게의 두 배를 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까웠다고 했습니다. 같이 어려운 처지였지만 형은 조금이라도 사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다음날 국수를 먹으러 올 때마다 같이 먹을 만한 주먹밥이나 고기볶음, 나물 반찬 같은 걸 줬다고 했습니다. 형은 그냥 남는 거라고 오늘 빨리 먹어야 해서 주는 거라고 했지만 사돈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걸 사돈도 알고 있었답니다.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사돈은 형의 가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같이 일하는 공사장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매출을 올려주기도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돈의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오던 사람이 나흘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되었대요. 하지만 그땐 핸드폰도 없던 때고 아는 거라곤 이름이랑 집안 사정뿐이니 연락을 할 길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돈의 모습을 못 본 지 일주일이 흐르고 사돈이 몇 번 데리고 왔던 공사장 인부들이 술을 마시러 포장마차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형은 사돈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사돈의 안부를 냉큼 물어봤다더라고요. 혹시 최명식 씨는 같이 안 오셨어요? 요즘 통 안 보이네요. 매일 오던 사람이 벌써 일주일째 안 와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출근을 했어요? 형의 말에 인부들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그중 한 명이 씁쓸한 표정으로 술잔을 비우며 말했답니다. 사장님 못 들으셨구나. 그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쯤에 어머니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다고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저도 그때 반장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다가 엊그제인가 연락이 왔는데 그만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장례라도 가보려 했는데 사정이 안 좋아서 장례도 안 치른대요. 어린 친구가 동생들도 키워야 하고 참 불쌍하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형은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1년을 봐오면서 서로 사정 다 알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마음이 쓰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뭐라도 도와줄 게 없을까 싶어서 인부에게 사돈의 집을 아냐고 물었는데 잘은 모르고 동네만 대충 안다고 했답니다. 포장마차랑 가까워서 다음 날 그 동네에 한번 가봤대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돈의 이름을 말했는데 어르신들이 사돈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답니다. 알지 그럼 동네에서 야무지고 똑똑하기로 유명했어.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서 우리 동네에서 서울대 한 명 나오나 했다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졌잖아. 어린 나이에 막노동까지 하고, 얼마 전에는 그 집 엄마가 눈 감았다지. 매일 밤 앓는 소리를 내더니 결국 집주인 얘기 들어보니까 곧 이사를 간대나 그랬던 것 같더라고. 형은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사돈의 집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망가진 대문을 열고 들어가 작은 반지하집 현관문을 바라보며 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대요. 현관문을 두드릴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간들 무슨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더라고요. 형도 그땐 어렸으니까요. 결국 고민하던 형은 현관 문고리에 걸린 우유 가방에 부조금만 넣어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이사 가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여유가 된다면 포장마차에 와서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로부터 이틀 뒤에 저희 어머니께서 입원을 하게 되셨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사돈은 뒤늦게 부조금을 발견하고는 감사 인사를 하려고 몇 번이나 포장마차에 갔다가 때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흐른 뒤에 사돈의 형으로 재회를 하게 되는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가족들은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연도 어쩜 이런 우연이 있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형은 사돈에게 어디로 이사를 갔었냐며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저희 고모가 계셨어요. 고모네 집 창고방에서 눈칫밥 먹어가며 동생들이랑 지내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검정고시도 보고 미친 듯이 공부해서 세무사 자격증 따고 지금 세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돈이 세무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힘든 과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대학 나온 사람도 따기 힘들다는 세무사 자격증을 일하고 동생들 키우면서 해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무사가 되어서 동생들 학자금 대출까지 갚아주고 막내 동생은 대학원까지 보내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돈이 말하길 본인도 본인과 동생들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몰랐대요. 평생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좁은 집에서 사람들 눈치나 보면서 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시절에 형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용기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하고 싶은 걸 찾고 노력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형이 보기 좋았답니다. 머리가 좋았던 사돈은 항상 공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라 생각하며 외면했는데 형을 만난 뒤로 다시 연필을 잡기 시작했고 끝내 그 공부로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형과 사돈은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참 행복해했습니다. 형은 매일 찾아오는 사돈에게 국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게 참 뿌듯했고 사돈은 집 가기 전 뜨끈한 국수와 함께 소소한 담소를 나누는 것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둘 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서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정하는데 형의 국수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식당 메뉴도 국수거든요. 형 국수 먹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형이 제대로 된 국수 가게를 차렸다고 하니 사돈은 엄청 반가워했고 그날 병원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마친 후 형이랑 사돈은 형 가게에 가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사돈은 형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죠. 사돈은 언젠가 형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 받은 부조금 참 감사했다고 매일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만들어줘서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때의 감사한 마음을 갚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형이 자기도 그때 위로를 많이 받았다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저랑 사돈이랑 같이 형 가게에 갔는데 형이 분주하게 짐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형 어디가? 재료는 왜 다 챙겼어? 아, 오늘 봉사 가는 날이라서 같이 갈래? 사돈도 같이 가실래요? 저희 형이 서울 와서 식당 개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봉사를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형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줬습니다. 그때부터 형은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꾸준히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노인분들께 맛있는 국수를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곳에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잠시나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옅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형을 따라서 몇 번 가서 어르신들 한글도 알려드리고 편지나 신문, 책도 읽어드리곤 했습니다. 마침 형이 봉사를 가고 있어서 사돈이랑 저도 쫓아갔는데 사돈이 꽤 적극적으로 형을 돕더라고요. 사돈, 힘들지는 않으세요? 잠시 쉬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너무 좋네요. 저희 둘 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그래도 살아계실 때 참 좋았잖아요. 비록 저희가 가장이었지만 집안에 어른 한 명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어르신분들 보니까 어머니 생각 많이 나네요. 아, 좋았던 생각이요. 그때 더 잘해드릴 걸 하고 후회도 되고. 괜찮으면 앞으로 저랑 봉사 다니실래요? 아, 물론 사돈 시간 될 때만. 저희 어머니가 제 국수 참 좋아하셨거든요. 여기서 국수 해드리고 맛있다는 소리 한번 들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정말 제가 같이 와도 될까요? 그럼 옆에서 조수 역할 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그날 이후 형과 사돈은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돈은 형을 도와 국수를 삶다가 어르신들 금융 상담도 해주시곤 하더라고요. 아, 물론 저도 시간 될 때마다 같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딸이랑 사위도 같이 다녀왔는데 보람차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함께 갈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사는 게 힘들고 희망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다 희극인 거잖아요. 힘들수록 조금 더 웃고 더 꿈꾸는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걱정 없이 웃는 날이 오겠죠. 저희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힘차게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